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와 헤어졌어요. 결혼을 앞두고 흔히들 겪게 되는 혼수 문제나 성격 차이는 아니었어요. 이유는 어이없게도 예비 시아버지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예비 시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연히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안 이상 이 결혼은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정확한 내막은 모른 채 파혼 소식만 접한 지인은 하나같이 그러더군요.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얘랑의 스펙이나 사람 됨됨이만 보면 지금껏 만나봤던 남자들 중 최상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부모가 내 부모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용서도 안 됐거든요. 제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얘랑 하나만 믿고 결혼을 진행하겠어요. 얘랑이 아버님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긴 했지만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면서 하는 결혼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요. 그러니 그럴 바엔 차라리 시작부터 않는 게 최선인 거겠죠. 지금은 서로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시간이 약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저희 아빠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셨어요. 급수가 높았던 건 아니고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7급 때까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출세와는 거리가 먼 분이시라 자신의 일에 만족하셨죠. 출세보다는 어려운 동주민들 보살피는데 열혈이셨거든요. 그런 아빠 때문에 엄마는 여러모로 고생을 하셨어요. 특히 금전적으로요. 아빠는 사비를 털어 독거노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을 몰래 돌보곤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집에 가져오는 돈이 늘 빠듯했어요. 그러니 아빠 때문에 엄마는 늘 악역을 도맡아 하셔야만 했죠.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데 당신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달엔 제사도 있고 정윤이 특강비도 내야 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사냐고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엄마 눈치를 살피며 다음 달에는 월급 봉투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어요. 다음 달에도 어김없이 엄마의 푸념은 이어졌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아주는 저희 아빠만 찾아댔고, 그 바람에 아빠는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떠맡으며 업무가 끝난 후에도 온 동네를 누비며 민원 처리를 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 엄마가 현관문을 열었더니 웬 여자아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선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울먹이지 뭐예요. 얼마나 다급히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면서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에 아빠는 더 묻지 않고 점퍼를 걸쳐 입으시곤 아이와 함께 달려나가셨어요. 그리곤 12시가 다 돼서야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곤 저보고 아이랑 같이 자라시며 엄마랑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자던 요에 베개를 하나 더 놓고 아이를 눕히려는데 아이가 한사코 싫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해서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나 싶어서 아빠한테 물어보려고 안방으로 갔는데 방문 너머로 엄마랑 아빠가 나누는 얘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애 아빠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죽었고 애 엄마 혼자 애를 키우다 도저히 안 되겠던지 친정에 애를 버리고 갔더라고. 팔순노모가 폐지를 주워가며 혼자 외손녀를 키우셨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라서 종종 들여다보곤 했어. 아까 애를 따라 집에 가봤더니 어르신이 숨을 안 쉬시더라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고 연락되는 가족도 없고 어쩌겠어. 저 어린 걸 혼자 집에 두고 올 수도 없고 말이야. 미안하지만 당신이 수고 좀 해줘. 내가 내일 출근하는 대로 애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알아볼게. 아무래도 한 며칠은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아. 평소 아빠의 오지랖에 잔소리를 하는 엄마였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부모한테 버려지고 하나뿐인 가족인 외할머니까지 잃은 아이를 모른 척할 만큼 저희 엄마가 매정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는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고작 7살밖에 안 된 아이는 너무 일찍 큰일을 겪어온 탓인지 또래 아이들과 달리 어른스러웠어요. 자신이 처한 처지를 너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모습에 가슴이 아프셨는지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때도 밀어주시고 시장에 데리고 가서 옷과 신발도 사 입히셨어요. 그리곤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시고 자투리천으로 인형도 만들어주셨죠.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늘 아빠한텐 돈 타령, 저한텐 공부하란 잔소리만 하던 분이었으니까요. 엄마의 다정한 모습에 아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강아지처럼 엄마 뒤만 졸졸 따라다니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저희 집에 적응이 되어가던 어느 날 시설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왔다더군요. 그 말에 아이는 저희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는 안 가겠다고 떼를 썼어요. 시설 직원은 아이를 어르고 달래느라 진땀을 뺐지만 좀처럼 아이는 엄마한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저희 아빠와 시설 직원이 난감해하던 그때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누군가 돌봐야 한다면 시설보다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의 그 말에 아빠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소 엄마답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거든요. 그 말씀은 입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 위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느 쪽인지 확실히 해주셔야 저희도 일 처리하는 게 수월하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아빠를 쳐다봤어요. 아빠는 시설 직원한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아이가 TV에 빠져 있는 사이 저희 세 식구는 안방에 모여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였죠. 그 사이 아이한테 정이 많이 든 엄마는 입양 쪽에 힘을 실었고 반면 아빠는 입양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쪽이었어요. 저는 어느 쪽이 됐든 앞으로 나는 아이와 방을 함께 써야 한다는 사실에 낙담할 뿐이었고요. 이틀에 걸친 가족회의 끝에 결국 부모님은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엄마의 상처가 한몫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셨거든요.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누구보다 부모 없는 서름을 잘 알고 계셨기에 아이를 떨쳐내기 힘드셨던 거죠. 아빠도 엄마의 그런 상처를 알기에 엄마의 뜻을 따라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않게 9살 어린 여동생을 갖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친구 중에 늦둥이 동생이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 늘 엄마 대신 첫째인 친구가 동생을 키우다시피 하며 살았거든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동생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그 꼴이 될까봐 지레 겁부터 났어요. 이런 제 마음과 달리 부모님은 입양을 결정하신 이후로는 다른 걱정 없이 어린 딸의 애교에 빠져 사시는 것 같았어요. 잔소리가 많던 엄마는 상냥하게 변했고 퇴근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지친 몸으로 집에 오시던 아빠도 칼퇴근을 할 정도였거든요. 거기다 두 분 다 저보다 더 활기차 보이시고 미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얼떨결에 생긴 늦둥이에 제2의 신혼을 맞으신 것처럼요.
사춘기를 넘어서 무뚝뚝해진 고등학생 딸만 키우다가 다시금 육아의 기쁨을 느끼니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 부모님의 변화를 생각하면 어린 동생의 등장이 꼭 나쁜 것 같지만은 않았어요. 거기다 처음에는 동생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반대가 되기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저는 마침 제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게 지방에 있는 거라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야 했거든요. 만약 집에 동생이 없었다면 부모님이 딸이 떠난 집에서 무척이나 적적해 하셨겠지만 동생 덕분에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어요. 저도 어깨의 짐을 덜 수 있었고요. 난생 처음 타지에서 독립해 살게 된 저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동생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줄곧 동생과 한 방을 쓰다가 혼자 온전히 내 방을 쓰게 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커튼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방 인테리어도 제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었으니까요. 수시로 내 물건에 손대는 동생과 싸울 일도 없어서 무엇보다 좋았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독립생활을 만끽하던 저는 입사하고 3년쯤 지나 지금의 얘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그 지역 토박이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외엔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대학 졸업 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고향인 부산에 내려와 회계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워낙 발이 넓으셔서 그 덕을 보고 있다더라고요. 사귄 지 2년이 넘었을 무렵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엄청 넓은 정원이 딸린 대저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사업차 전국을 다니셔야 했기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으셨고 그날도 일 때문에 서울에 계시느라 만나 뵐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셋이서 식사를 하고 마당 잔디밭에 놓인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는데 찻잔 세트와 스푼, 디저트로 나온 파이까지 지금껏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고가의 것들이었어요. 백화점 진열대에서나 봤지 실제로 이런 걸 먹고 쓰는 사람은 처음이라 내심 많이 놀랐어요. 진짜 부자는 지방에 더 많다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워낙 오랜 시간 부를 쌓고 살아서 그런지 얘랑도 어머님도 몸에 부티가 배어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행동에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었거든요. 저희 집 사는 모습과는 천지 차이로요. 우린 택시를 탈 때도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긴장하기 일쑤고 신호에 걸려 정차할 때마다 요금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돈이 주는 인생의 평온함은 꽤 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말이죠. 복닥거리고 사는 저희 집 얘기를 들으시곤 부러워하시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았거든요. 우린 온 가족이 들러앉아 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우리 집 양반이 벌여놓은 사업이 워낙 많아서 집에서 지내는 날보다 밖에서 보내는 날이 더 많거든요. 우리 준영이가 서울 직장도 마다하고 여기 내려와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나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일 때문에 바쁜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를 보살펴온 기특한 아들이거든요. 어쩔 땐 남편보다 더 의지가 되곤 해요. 부잣집 고명딸로 태어나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아온 어머님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안 좋으셔서 수십 년간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친정아빠가 하시던 사업을 남편이 물려받은 이후로는 일이 바빠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남편을 대신해 아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얘랑을 마마보이라고 폄하기도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착한 아들로 보일 뿐이었어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불행이 보인다고 예비시댁도 그런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늘 곤란한 우리 집이나 돈이 많아도 가족이 단란한 식사조차 못하는 얘랑집이나 각자의 불행은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당시 저희 집은 몇 년 전부터 아빠의 퇴직금에
약간의 대출금을 합해 집 근처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었어요. 환갑이 넘은 아빠와 엄마가 치킨집을 하게 된 건 제 동생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돈을 버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치킨집을 차리게 된 거였죠. 하지만 막상 가게를 차리려니 말처럼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본사에서 닭을 받아서 정해진 양의 기름에 닭만 튀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평생 동사무소 생활만 하던 아빠와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30년 가까이 살아온 엄마한테 창업은 갓난 아이가 처음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처럼 더디고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각고의 노력 끝에 부모님은 치킨집 운영을 능숙하게 하게 되셨고 그동안 아빠가 베풀어온 인정 덕분에 단골 고객도 꽤 늘었어요. 부모님의 치킨집은 동네 사랑방처럼 사람들로 북적였고 인근 아파트에서 배달 주문도 많아서 아빠가 직접 배달에 나서는 날도 많았어요. 앱을 통한 주문은 라이더를 부르지만 전화 주문을 하는 단골 손님한테는 아빠가 직접 배달을 하셨거든요. 그날도 근처 아파트에서 단골 주문이 들어와서 아빠가 배달을 나가셨는데 하필 거기서 문제의 장면을 목격하신 거예요. 한 아파트 주민이 주차를 엉망으로 해놔서 경비원이 차 좀 빼달라고 하자 갑자기 경비원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아빠는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고 그 와중에 아파트 주민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지셨어요. 그런데도 미안하다는 말을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따지더래요. 니 깎게 뭔데 내 일에 끼어들어서 참견이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치킨 배달을 왔으면 배달이나 하고 조용히 사라질 일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내 일에 갠세이냐고. 너 어디 치킨이야? 내가 앞으로 내 나와버리에 배달 못 오게 해줘? 나이살 처먹은 새끼가 치킨 배달이나 하고 사는 걸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너나 경비 새끼나 조선시대로 치면 천한 장사치에 종놈밖에 더 돼. 세상 좋아져서 나 같은 양반이랑 눈 맞추고 사는 거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지. 어디 하찮은 새끼들이 내 말에 토를 달고 내 몸에 손을 대?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기나 해? 에잇, 양반자를 다시 부활하든 해야지. 천박한 쌍놈들이랑 섞여 살려니 가오구겨져서 못 살겠네. 퇴! 그 말에 아빠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어요. 이보세요. 누가 상놈이고 누가 양반이란 겁니까? 돈 좀 있으면 양반이고 돈 없으면 상놈이다 이겁니까? 뭘 모르는 모양인데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거부는 양반이 아닌 거상, 즉 상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하시는 분이 그것도 몰랐습니까? 그리고 바르고 좋은 우리말 두고 왜 가오, 겐세이, 나아바리 같은 일본어를 사용하십니까? 상대한테 종놈이니 상놈이니 함부로 말하는 걸 보니 그리 교양이 있는 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돈 자랑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인격 수양에 힘쓰는 게 좋겠습니다. 아빠의 따끔한 일침에 싸움 구경하던 아파트 주민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화가 난 남자는 씩씩거리며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연이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한가하던 낮 시간에 가게로 대량의 치킨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가 1등을 해서 반 아이들한테 줄 거라며 반반으로 20마리를 튀겨달라고 했어요. 1시간 뒤에 가게로 와서 치킨 찾아가면서 계산하겠다고요. 안 그래도 한가하던 시간이라 엄마랑 아빠는 신이 나서 치킨을 튀겼어요. 예약 시간에 맞추려고 서두른 덕에 늦지 않게 포장까지 마치셨죠. 그런데 치킨을 찾으러 오겠다는 손님은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주문을 했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웬 아이가 받더래요. 그래서 이 번호로 치킨 주문한 어른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끊더라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제야 웬 아저씨가 1,000원 주면서 전화 한 통만 하자길래 빌려줬다고 하더래요. 그 말에 기가 막힌 엄마는 그 아이네 집까지 찾아가 부모와 얘기를 했지만 아이의 말은 사실이었고 결국 범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괜한 치킨 20마리만 날린 셈이었죠.
결국 그날 치킨은 동네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가게로 대량의 배달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내심 의심이 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배달 손님한테 선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배달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곤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양념에 후라이드, 파다까지 총 25마리나 되는 치킨을 배달해야 해서 아빠는 차 뒷자리에 가득 싣고 배달지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불 꺼진 회사 건물이지 뭐예요. 4층 건물 모두 사람이 없는지 불이 꺼진 채 입구 유리문까지 잠겨 있었어요. 이번에도 주문을 해온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래요. 연이은 노쇼에 엄마 아빠는 금전적 손해도 보았지만 전화 주문을 받는 게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예 전화 배달을 받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냥 배달 어플로 들어오는 주문만 받고 팝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장난 전화하는 놈 때문에 괜한 단골 손님들까지 의심하면서 장사할 거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요. 결국 엄마 말대로 부모님은 그 후 전화 주문은 받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단골 손님들 중 연세가 있으셔서 배달 어플을 못 쓰시는 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 모습을 본 동생은 범인 하나만 잡으면 끝날 일인데 왜 괜한 고생을 하냐면서 지 나름대로 범인 색출에 나섰어요. 먼저 아빠를 모시고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를 신고했고 범인한테 휴대폰을 빌려줬다는 아이를 설득해 그 장소를 확정지었죠. 그리곤 증언에 따라 그 시각 인근 지역 CCTV를 확인해 범인의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카메라 각도상 얼굴이 가려져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아빠가 그 사람이 올라탄 차를 보고는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바로 인근 아파트에 배달을 갔다가 말싸움을 한 그 남자였어요. 아빠는 당장 아파트로 달려가 경비원한테 그날 자신과 싸웠던 사람이 그 아파트 주민인지 확인했고 차량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주일에 2, 3일은 오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꼬리를 잡은 아빠는 마치 잠복 수사를 하는 형사처럼 아파트 입구에서 뻗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곤 드디어 범인과 마주하게 되었죠. CCTV에 찍힌 사진을 들이밀며 노쇼 사건에 대해 추궁하자 남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철없는 어린애 말만 듣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자신을 사기꾼 취급한다면서요.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이번 일 그냥 넘길 줄 알아? 내 회사 고문 변호사 불러서 법적 대응할 테니까 당신 소장 올 때까지 입 닥치고 기다려. 냄새나는 닭 팔아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한테 덤벼. 네가 뭘 모르는 모양인데 이 나라는 돈 있으면 있는 죄도 없는 게 되는 나라야. 그걸 아셔야지. 그깟 닭 팔아서 변호사 선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딱 잡아떼며 법적 대응을 한다는 말에 아빠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회사 일에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너무 바빠서 부모님 댁에 한 달 넘게 가보지 못했거든요. 거기다 부모님도 제가 걱정을 할까봐 동생한테도 이 일은 절대 언니한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결혼에 앞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몸 상태를 고려해 저희 가족이 부산으로 내려오시겠다고 하셔서 부산에 있는 인류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당신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먼 길 오시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그 호텔에 방까지 잡아주셨어요. 오신 김에 하루 주무시고 부산 구경도 하고 올라가시라고요. 덕분에 난생 처음 인류 호텔에서 투숙을 하게 된 저희 가족은 들뜬 마음에 노쇼 사건은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노쇼 사건의 범인을 상견례장에서 만나게 됐지 뭐예요. 그날 처음 얼굴을 뵐 수 있었던 예비 시아버지가 바로 그 사건의 범인이었던 거예요. 아빠는 예비 사돈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셨고 그건 예비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자신이 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곤 욕설까지 퍼부어댔죠. 이런 연병알 사돈이라는 인간이 저것들이냐? 아이고 세상에 어디 데려올 여자가 없어서 저런 거지 같은 집구석 딸내미를 데려와. 천박하게 닭 잡아 팔아먹고 사는 인간들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으라고 데리고 왔냐고. 너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이냐? 난 저것들이랑은 절대 사돈 못한다. 아이고 우리 집이 좀 산다고 하니까 식구들까지 끌고 여기까지 내려온 모양인데 난 거지 새끼한테 동냥 줄 생각 일절 없으니 좋은 말 할 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열받게 하네. 당장 네 식구들 데리고 안 꺼져. 뭐요? 당신 말 다 했어? 거지 새끼? 우리가 왜 거짓니까? 내가 언제 그쪽한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밥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도 그쪽이 사돈 될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이 결혼 진작에 허락 안 했을 겁니다. 하는 말이고 자신의 인품이라고. 그쪽처럼 인품이 형편없는 사람은 나도 사돈하기 싫다고요. 거기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서 남의 영업장에 장난 전화해서 손해 입히는 인간이랑은 더더욱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자식들 앞이라 더는 말 안 하겠으니 그쪽도 그만하는 게 좋을 겁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뭔 말을 안 해? 네가? 왜? 할 말 있으면 다 해보라고. 어차피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은 다시 볼 일도 없으니까. 왜? 말하라니까. 입이 안 떨어지냐? 그때 예비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의 충고대로 입을 닫았어야 했어요. 아니, 적어도 저희 아빠를 자극하지는 말았어야 했던 거죠. 그래, 그렇게 원하니 내 말 하리다. 그쪽이 휴대폰 빌려줬다는 애가 땡땡 아파트 1703호에 사는 애 맞죠? 처음엔 그 애 엄마도 그렇고 당신이랑 모르고 사는 사이라고 딱 잡아떼서 몰랐는데 아랫집 아줌마가 그럽디다. 그 애가 그 집 여자랑 댁 사이에서 난 자식이라고. 층간소음 문제로 그쪽이랑 몇 번이나 얼굴 붉히고 싸워서 그런가 댁내 집안 사정에 대해 훤히 꿰고 있습디다. 본처 죽으면 혼인신고한다고 벼르고 있다고 하던데 그 사실을 부인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참, 그리고 이거 하나만은 똑똑히 알아뒀으면 합니다. 소송은 그쪽이 아니라 내가 걸 겁니다. 그쪽 때문에 입은 내각의 피해 보상은 물론 떠밀려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 당신한테 이유 없이 들었던 막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세요. 그리고 인생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개랑 짐승이랑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각 있는 인격체가 되세요. 이 결혼 어차피 물 건너간 것 같으니 우리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그렇게 아빠는 가족들을 이끌고 룸을 나가셨고 그 길로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예랑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랑 아버지가 집에서 알몸으로 쫓겨나신 거였죠. 신혼 초부터 외도를 일삼았던 탓에 변호사 공증하에 각서를 썼는데 거기 내용 중 다시 외도를 할 경우 맨몸으로 집에서 나가겠다는 조항을 적었던 모양이에요. 한치 앞도 모르고 눈앞의 상황만 가리려고 했다가 결국 제 발에 제가 넘어진 꼴이 되었죠. 어차피 회사도 얘랑 어머니 친정 재산인데다 소유권도 얘랑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서 재산 정리는 딱히 할 게 없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저희 결혼이었어요. 얘랑은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 거라며 저희 부모님께 결혼만큼은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거절을 하셨어요. 우리와 인연은 여기까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이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동생과 한 방을 쓰게 됐죠. 동생은 모처럼 자기 방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또다시 같이 쓰게 되자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자매는 여느 자매들처럼 싸움도 하고 때론 친구처럼 고민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 비록 돈은 없지만 사람 냄새 나는 우리 집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